그렇다면 17세기 고전주의 비극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비극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비극이 특별히 이제 연극, 그 중에서도 비극이 17세기 후반 프랑스의 고전주의라는 사조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였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전주의 연극에서는 사실 비극과 희극의 장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비극은 비극이고 희극은 희극이지 두 개가 섞이거나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먼저 그리고 한 작품 안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어조와 스타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극의 경우에는 아니지만 비극의 경우에는 주제와 인물을 고대의 신화나 역사에서 가져오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비극의 특징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고 또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잖아요. 5막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안에서 장을 구분하는 방식은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것에 따라서 장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극작품이라고 하면 일종의 극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음절 시 형식인 알렉상드랭을 통해서 운율을 딱딱 맞춰서 집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라신 전공자이긴 하지만 라신이 쓴 작품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운을 잘 맞췄을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주의 비극이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규칙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큰 대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전제가 바로 vraisemblance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임직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임직함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실제 일상에서 또는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일어날 법한 일, 사실임직한 일, 진실임직한 일, 다시 말해서 개연성이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올 법한 이게 뭐야 말이 돼?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주제나 이야기는 고전 비극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비앙세앙스라고 불리는 규칙이고요. 이건 사실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네, 번역하기가 너무 어렵죠. 선생님은 어떻게 번역하세요?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비앙세앙스를 그냥 원어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똘레랑스 그걸 원어 그대로 이제 음차해서 쓰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거에 적당한 한국어 대역어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번역해 왔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적합성이라고 번역은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학생들한테는 적합성에다가 또는 예의범절의 법칙, 예의법칙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적합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 적합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적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에는 모든 과잉되는 것, 넘치는 것, 극단의 것들을 피해야만 되잖아요. 중용과 절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무대 위에서 폭력적인 것이라든지 외설적인 것이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 적합성의 어떤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 내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주의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영웅이나 신이나 왕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따르는 뭐 하인들이나 시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인물들은 자기 신분과 지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지 왕이 왕답게 행동하지 않고 왕비가 왕비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적 적합성에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이 삼일치의 원칙 혹은 삼단일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세요? 이 3단일의 원칙을 지켜야지 관객에게 감동을 더 잘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와, 네. 선생님은 고전주의 연극을, 특히 비극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3단일의 원칙, 3일치 원칙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극행동, 사건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말인데요. 시간의 일치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태양이 떠서 지구를 한 바퀴 돌 동안.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24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건은 극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24시간 안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24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24시간 안에 못 움직여요. 네, 맞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의 그러니까, 장소를 네. 이제 무대에서 보여줘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플롯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딱 하나의 어떤 사건, 극행동 플롯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극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그건 이렇습니다. 모든 고전 비극을 보면요. 굉장히 아침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네. 일찍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폭발하기 직전에 극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폭발하기 직전이면 이미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등장인물들이 말을 하는 거죠. 나와서 옛날의 기억을 환기시킵니다. 과거를 환기시키고요. 장소도 정해진 공간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할까? 메신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메신저가 밖에서 보고 와서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비극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고전주의 비극의 특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는 희곡, 연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고전주의 연극을 대표하는 위대한 극작가 3명을 들라라고 네. 하면 네,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몰리에르, 피에르 꼬르네유, 장 라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몰리에르는 희극을 주로 쓴 희극 작가입니다. 그런데 몰리에르는 극작가이기도 하면서 배우이기도 했고 극단을 경영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연극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들을 여럿 남겼습니다. 그리고 비극 쪽으로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피에르 꼬르네유와 장 라신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만큼 이들이 그린 비극의 어떤 세계, 작품의 세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 라신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전주의 규칙 비극을 정점에 올려놓은 작가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극을 대표하는 극작가 2명은 피에르 꼬르네유와 장 라신인데 피에르 꼬르네유는 160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 라신은 보시다시피 1639년생이죠. 그러니까 꼬르네유는 17세기 초반에 작품 활동을 했고요. 장 라신은 어떻게 보면 고전주의가 꽃을 피운 17세기 후반에 작품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조금 전에 같이 얘기 나눴었지만 규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얽매이는, 작가를 얽매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꼬르네유가 딱 그랬습니다. 꼬르네유는 17세기 전반기에 작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직 규칙극이 확립되지 않은 시절에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자유롭게 썼던 사람이 나중에 규칙에 맞게 쓰려고 하니까 마치 그때 싸움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1637년에 르시드라는 작품을 썼을 때 많은 이론가들이 이것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연극이라서 별로다 이렇게 이제 많이 네.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꼭 끼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글을 썼다라고 이제 말을 한 반면에 장 라신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규칙극이 확립된 시기의 작가이기 때문에 규칙에 억지로 자기의 생각을 맞춘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규칙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펼쳐놓은 그런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라신은 도합 11편의 비극과 1편의 희극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죠. 네. 네. 12개는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라신의 첫 번째 작품은 1664년에 나온 라떼바이드라는 비극인데요. 1677년에 라신이 루이 14세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왕실 사료 편찬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극 작가의 지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로 승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된 거예요. 그래서 파리 연극계를 떠나게 됩니다. 1677년에. 그리고 나서 왕의 곁에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2편의 비극을, 종교 비극을 더 쓴 거고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9편의 세속 비극을 쓰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활동 시기는 좀 짧았고 그리고 작품 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라신이 고전주의 시대의 가장 위대한 비극 작가라는 데는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는데요. 상당히 글을 재밌고 잘 쓰시는 분이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왕의 부름을 받고 왕의 침실에서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시는 목소리가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연극을 공연하는 배우들에게 낭송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왕이 사실 문학이나 예술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발레를 하게 되지 못했을 때, 직접 또 연극을 보러 가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을 라신의 목소리를 자기 통해서 전에 책 읽어주는 남자. 네, 네. 그렇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장 라시는 그래서 자신의 뛰어난 작품들을 통해서 소박하면서도 정제된 시어로 프랑스어의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보여준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떤 비극을 썼길래? 네, 대표작이 여러 개 있죠. 예, 네, 그중에 네, 그렇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저한테는 이제 제일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쓰는 건 이제 페드르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 라신의 대표적인 작품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페드르와 이폴리트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페드르와 이폴리트는 꼬르네이유의 의지 비극과 대조되는 정년 비극으로서 가장 유명한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붓 아들을 사랑하게 된 계모 페드르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만 그 사랑이 본인의 뜻에서 온 게 아니라 비너스 여신의 어떻게 보면 분노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극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로 그 정념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정념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써 그 정념에서 풀려나는 방법밖에는 없는 그런 슬프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그런 비극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의지를 말씀하셔서 그 정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대척점이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성애까지 저버리고 그 정념에 스스로 빠지는 페드르의 그 대목은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네. 아, 이게 프랑스의 17세기 비극의 그 어떤 핵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 페드로와 이폴리트라는 작품을 읽어보시면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고전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장 라신의 페드로와 이폴리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프랑스 17세기 고전 비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라신의 작품 언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